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되게 오늘 날씨도 안 좋고 학생들도 어려운 걸음 했는데 오늘 좀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영어 대표 강사시고요. 지금 고3 정시반을 운영하고 계신 선생님이세요. 박동빈 선생님이라고. 그리고 이 선생님은 이제 5명의 선생님이 교재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교재를 제공할 때 뭐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꼭 나에게 필요한 문제를 제공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요. 또 이제 오늘 3학년은 7월 모의고사를 봤어요. 근데 선생님한테 배우는 제자 한 명이 오늘 모의고사 100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였는데 모의고사에서 100점을 맞기란 되게 어렵거든요. 그만큼 선생님이 아이들 정성으로 가르치고 열심히 하신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 영어 과목 대표 강사이신 박동빈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다시 한 번 더 직접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박동빈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그냥 저고요. 사실 뭐 사진 찍는 걸 별로 그렇게 너무 사진을 싫어해서 그 흔한 강사 프로필 사진도 잘 안 찍어서 이게 결혼식 사진이거든요, 사실은. 네. 차근차근 시작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그 많은 부모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통념, 여기서 myth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통념이라는 말로 흔히 사용이 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들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들 중에서 90점만 넘기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은 영어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90점만 넘기면 되죠. 근데 그 이면에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일단 90점 그 자체에는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 누적 비율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바로 20년도 수능 실질적으로 1등급을 받은 아이들의 비율이거든요. 12.66%로 역대급으로 절대평가 내에서 가장 쉬웠던 물수능이라고 불려졌던 20년도에 치러졌던 그런 수능이고요. 근데 지금부터 살짝 제가 보여드릴 건데,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누적 비율에 있어서의 숫자에만 한번 집중을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 연도에 바로 치루어졌던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1등급 당연히 90점은 넘겼지만은 실질적인 누적 비율이 5.51%밖에 안 되거든요. 뭐 이거는 제가 다른 데서 가지고 온 게 아니라 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거라서 어떤 조작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21년 6월에는 조금 어려웠나 5.51% 정도가 등장했고, 그 해 9월에는 오히려 더 떨어졌죠. 4.87%까지 하락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실제 수능에서는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 실제 수능이 우리 모의고사에서 치루어졌던 난이도보다는 조금 쉬웠던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가지고 6.25% 정도가 등장을 했고요. 이제 바로 올해로 넘어가서, 올해 지금 현역 고3 아이들의 비율이거든요. 올해 고3 아이들이 3월 모의고사에서 3.44%만이 1등급이 등장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4월 모의고사에서는 살짝 올라가긴 했으나 여전히 4.77%만 지금 현재 1등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PPT 내에서 이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죠, 사실은.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가지고 한번 평균점을 내봤더니 21년에서 22년도까지 1등급 전체 비율, 다시 말해서 우리 아이들이 1등급 받은 학생들의 숫자는요 4%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어머님들, 아버님들 혹시 원래 다른 과목 내에서 상대평가인 다른 과목 내에서 1등급이 몇 %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4%입니다.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제 말이 많은 거거든요. 이럴 거면 왜 절대평가를 했냐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게, 어차피 4%대에서 머무르고 있는 거고, 조금 더 확장되어 봤자 5%, 6% 초반까지 가는 경우도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어요, 사실은요. 언제 제외하고? 이때 한 번 제외하고요, 사실은요.
네. 근데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20년도 요때는요, 애초에 미리 방송을 했어요. 평가위원장이 코로나 시국이 워낙에 심해졌고 아이들 등교를 못하다 보니까는 상대적인 난이도는 낮춘다라고 이미 통보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례적으로 이 정도가 등장했던 거고 평균점은 여기에 다 머무르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거는 90점 그 자체. 사실은 너무나 말이 쉬워 보이죠. 90점만 넘기면 너무나 할 거 없이 모두가 행복한 1등급. 비율로 봤을 때는 모두가 행복한 그런 시험은 아니라는 거. 요런 통찰력을 조금만 얻어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어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능에서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봐야겠다. 우리 친구야, 어법이 수능에서 몇 문제 나와? 한 문제. 우리 친구 어휘 문제는 몇 문제 나오지? 힌트 줬어. 네, 한 문제 등장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나머지 전체 영역이 독해 영역에서 우리가 판가름이 난다라고 보통은 이루어지는데 고2 내신에만 집중하다 보면 저는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 내신을 다 가르치고 있지만은 사실은 내신이라는 시험 내에서 우리가 등급을 판가름하는 거는요, 정해진 범위 내에서 아이들이 몇 번을 봐요. 정말 많이 보는 아이들은요, 10번, 20번, 왜 못 보겠어요? 내신에 걸렸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독해 어떤 문제 내에서 우리 아이들의 등급이 뭐 뒤집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항상 등급에 걸리는 거는 어법과 어휘죠. 뭐 모르는 어휘 나오면 그냥 끝장이니까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길게는 고3 1학기 내신까지도 사실 어법과 어휘 그리고 서술형에만 집중하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영어 그 자체를 학습을 하다가 사실은요, 저도 고등학교에서 계속해서 내신을, 고등부만 내신을 가르치고 있긴 하지만은 고등학교 3년 내내 2년 반 정도에 걸쳐가지고 집중적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건요, 요거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완성을 시켰을 때 과연 독해로 연결이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론적으로는 연결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뢰도를 조금 얻기 위해서 사실 조금 제 딴에는 재밌는 그런 내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혹시 이게 배포 받으신 그 자료집 안에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 글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 안에는요, 전부 다 한글로 적혀져 있다 보니까는 모르는 단어는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그리고 이 안에서 무슨 문법적인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지문은 아마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일부러 보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작성해 온 게 아니라 EBS 공식 해설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공식 해설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어법, 어휘가 충만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간략하게만 한번 읽어볼게요. 여행은 생각의 산파다. 움직이는 비행기, 배, 기차 보다 내면적인 대화에 더 도움이 되는 장소는 거의 없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과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고 사이에는 되게 특이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것은 때때로 넓은 시각을 요구하는 넓은 사고, 새로운 장소를 요구하는 새로운 사고이다. 미루기 쉬운 자아성찰적 반성은 풍경의 흐름에 따라 촉진된다. 사고가 해야 할 일의 전부일 때 인간의 정신은 블라블라입니다. 그냥 영어 문제가 출제되었던 거를 그대로 한글로 다 옮겨 놓기만 한 거거든요. 혹시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 혹시 명쾌하게 잡히시는 분 계시나요? 한글 해설지를 봐도 안 잡힙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게 왜 아이들이 그렇게 90점 넘기기가 힘든 이유는 부모님들께서 지금 느끼시는 이건 뭔 소리야 라는 그 느낌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이 점수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러한 지문들이 영어로 등장하게 되었을 때 어차피 아이들이 대면하게 될 지문은 이런 지문이거든요. 이거를 영어로 등장하게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살짝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뭐 영어가 뭐 어떻게 준비가 되고 어떻게 출제가 되고 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뭐 그런 내용들을 막 이렇게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그냥 저는 실제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끌고 간다라는 내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게 보다 효과적일 것 같아가지고 죄송스럽지만 살짝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5분 내외로 수업을 할 건데 조금만 집중 한번 해주시면은 보다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문장에서 아까 전에 그 한글 지문에 대한 첫 영어 지문이거든요. Journeys are the midwives of the thought. 이 문장이 등장했는데 일단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삼파래요. 뭐에 있어서? of thought. 생각에 있어서. 그럼 우리가 이 첫 문장에서 잡아낼 수 있는 단어는 딱 두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고3 아이들 기준으로 했을 때 두 가지 어휘라는 게 이 삼파라고 하는 개념마저도 조금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어휘는 여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것만 잡고 그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문장에서 그 어떠한 장소도 더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디로? 내면의 어떤 대화로. 뭐보다? 움직이는 비행기라던가 배, 그리고 혹은 어떤 열차보다는.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불안한 마음에 3번 문장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 그 아이는 끝장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문장이 등장하기 시작했을 때 일단 지문에 읽는 진행을 끊고 직접 문장과 같은 내용을 무조건 찾으셔야 됩니다. 일단 어떤 장소도 더 잘 이어지진 않는데 내면의 대화, 뭐보다는 움직이는 비행기라던가 배, 그리고 열차보다는. 지금 여기 등장했었던 요 부분 내에서 비행기가 움직이고 배가 움직이고 열차가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직접 문장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앞에 문장에서 어떤 내용을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죠? 딱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여행이라는 말로 붙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지문은 여행과 어떤 생각인데 다시 한 번 더 2번 문장에서 2번 문장 내에서도 일관된 글이라면은 뭐는 등장하겠다? 반드시 빚값은 등장해야 돼요. 그러면 그 어떠한 장소도 더 잘 이어지진 않는데 어디로? 내면의 대화로. 뭐보다는? 움직이는 여행보다는. 내면의 대화라는 말은 우리가 첫 문장에서 뭐랑 붙여 읽을 수가 있죠? 생각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붙여 읽을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이 전반적인 글의 내용은 뭐와 뭐에 대한 내용일 것 같아요? 여행과 생각이죠. 자, 일단 요 정도만 잡아놓고 그 다음 문장에서 계속해서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가 논리적인 독해, 유기적인 독해라고 하는 건요, 거창한 이름만 달고 있을 뿐 다른 거 없습니다. 직접 문장과의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3번 문장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있습니다. 엄청나게 특이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데 뭐와 뭐 사이에서 What is in front of your eyes? 당신의 눈 앞에 놓여져 있는 것과 살짝 눈치채셔야 됩니다. 우리가 찾아야만 하는 것은 직접 문장에서 등장했었던 어떤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받아주는 걸 우리는 찾아야 돼요. 굉장히 특이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데 뭐와 뭐 사이에서 What is in front of your eyes? 당신의 눈앞에 놓여져 있는 것과 and the thought, 어떤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머리에다가. 가장 먼저 잡아낼 수 있는 것은 아마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이 내용은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에 대해서 이 글은 다시 한 번 더 진술되고 있구나. 그러면 생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빚값으로 잡았을 때 생각이 다시 한 번 더 비로 등장하게 됐던 거고, 그럼 나머지 부분에서 반드시 뭐가 있겠다? 여행에 해당하는 게 있을 겁니다. 여행에 해당하는 것은 어디에 있죠 지금? 여기죠. 당신의 눈앞에 놓여져 있는 것, 이것이죠. 그럼 이 글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여행이라고 하는 것과 너의 이야기다? 생각과 관련된 것이다. 요 정도만 잡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차근차근 더 쉬워질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 이게 역대 수능에서 최악의 오답률 1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가장 어려운 거 보여드립니다. 괜히 쉬운 거 가지고 와서 뭐 약파리처럼 그렇게 평가받고 싶지 않아서요.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지문이에요. 그 다음 문장에서 large thought, 큰 생각은요, 때때로 요구합니다. large views, 큰 풍경을 요구한대요. 자, 친구한테 물어보자. 친구야, 요거 A야 B야? 잡아낼 수 있을 걸 이제?
요거는 생각이니까 우리가 B값으로 잡아낼 수 있겠다. 오케이. 요거는 large views. 오케이. 나 혼자 되는 거 아니지? 잡아낼 수 있죠. 그럼 다시 한 번 더. new thought. 새로운 생각은.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무슨 값? B값으로 잡아내면 되고, 뭐를 요구한다? new places. 새로운 장소를 필요로 한다. 우리 A로 다시 한 번 더 잡아낼 수 있겠다. 괜찮죠? 그러면 이 글은 전반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행과 생각의 상관관계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한 문장만 더 들어가 볼게요. 아이고. 자, 내면적인 어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기 쉬워요? 멈추기가 쉬운데, 뭐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 아이들은 외워야 되는 표현들이니까. 멈추기 쉬운 생각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 우리 생각이 멈추기가 쉬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대. 이 글 안에서는 무엇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까? 우리 친구? 그렇지. 그러면은 그 뒤에 나올 내용은 뭐와 함께 도움을 받는다? 풍경의 흐름에 따라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이 글은 뭐?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이 발생될 수 있다. 여기까지 잡아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가지고 조금만 더 서두를게요. 우리의 여기서는 mind라고 하는 단어를 머리라고 조금 의역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우리의 머리는 꺼린데요. 적절하게 생각하기를 꺼린대.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죠. 언제 우리는 생각을 안 하게 될까? 우리 친구 한 번만 더. 언제 생각을 안 할까? 이 지문 내에서는 뭐를 안 할 때? 여행이 있을 때 없을 때야.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 그렇지. 그러면 여기 뒤에 나올 내용은 여행이 없을 때겠다. 그래야 일관성 있고 논리적인 글이겠지. 괜찮아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말이 어려워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 머리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일 때, 즉 다시 말해서 뭐는 없습니까? 여행이 없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해되셨나요? 자, 요 정도로만 잡아놓고 우리가 이 글 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행을 통해서 생각이 형성이 된다라는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근데 그럼 이 글을 이 정도로 이해를 했을 때 문제풀이까지로 이어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빈칸 추론에서 빈칸이 뚫렸던 부분은요, 여기 부분이었거든요. 여기에 빈칸이 뚫렸고, 우리가 여기의 내용을 모를 때 여기 지금 왼절 이하로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여행이 없을 때였죠. 그럼 여행이 없을 때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할 말은 생각도 없겠다. 자, 요 정도로 잡아 놓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마도 꺼릴 거래, 하지 않을 거래, 생각을 적절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래요. 그럼 빈칸에 들어가야 할 내용, 우리가 전반적인 내용으로 잡았던 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였죠. 그럼 당연히 그럼 정답은 1번으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어떤 문제풀이 아이들이 현혹이 될 필요가 없어요. 글을 잘 이해하게 되면은 문제풀이는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그냥 들러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해결책이 우리가 어떻게 이어져야만 하느냐? 무조건 기출이에요. 무조건 평가원에서 방금 전에 한글 해석을 봐도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었던 그런 지문들만 줄기차게 뽑아내서 출제하는, 그 평가원이 실제로 출제하는 그 지문을 가지고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그 정시 대비반 같은 경우에는 7월에서 9월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문제도 빠짐없이 무조건 평가원 지문을 정주행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평가원 지문이 사실은 분량이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무조건 시즌 1과 시즌 2에 걸쳐가지고 7개년 점거 평가원 지문 자체만 계속해서 익숙하게끔 만들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이 시기에 당연히 내신하고 있겠죠. 어법하고 어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겨울방학이 되었을 때 이제 정규반으로서 문제가 출제되는 적절한 방법은 존재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문제를 살짝 풀기 시작할 거예요. 그 이전에 글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읽을 줄 모르면요,
문제 풀어가지고 어떨 때는 맞추고 어떨 때는 느낌상 그냥 틀려버리고 매번 반복이에요, 매번. 네, 그러다 보니까는 글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조금 이해시키는 그런 수업을 저는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주 1회 반으로서 토요일 반과 일요일 반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어머님들께서 아이들의 스케줄과 잘 조절해가지고 두 개 반 중에서 적절한 시간표로 선택을 해주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두 번째 강사 선생님은 이제 국어 전영주 선생님이신데요. 지금 현재 저희 학원 국어 수능 대표 강사시고요. 그리고 오루비 클래스 인터넷 강의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이 수업을 듣는 학생한테 선생님의 강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틀리기 쉬운 문제를 학생 입장에서 왜 틀리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꼭꼭 집어서 얘기를 해주면 아이가 자기가 틀렸던 문제를 다시는 안 틀리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동안 수능 수업을 하셨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좋은 수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의 차이학원에서 고등학교 3학년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전영주 선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좀 많이 더우시죠? 일단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저도 뜨거운 열정 갖고 있는데 많이 더우시죠? 일단 좀 더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많이 와 주셔가지고 일단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그 설명회가 이게 지금은 초반부라서 좀 그런데 후반부 들어갈수록 과목들이 막 이렇게 많아질수록 내용이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제가 제 설명회는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다가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제가 칠판에다가 적어도 요 내용은 좀 기억해 달라고 제가 그걸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그래서 설명회를 지금도 시작을 할 텐데 일단은 저희 학원 고등학교 3학년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뭐 큰 이변이 없으면 아마도 이제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 3학년 올라오면 저한테만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고3을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이런 내용을 조금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그 표준 점수로 대학교를 가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국어 표준 점수가 높다 그냥 그 얘기 하려고 제가 그냥 표 하나 준비했고요. 갈수록 수능 시험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특히 국어 시험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국어 과목이 변별력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 그 말씀 드리려고 제가 이 표 준비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답률 제가 분석표를 그 페이지에 제가 넣어드렸는데 일단은 대충 보시면 요게 2021 수능. 참고로 여러분들 자녀분께서 보시는 시험은 2024 수능인 건 아시죠? 보통 수능 네이밍은 한 해 뒤로, 그러니까 학번 기준으로,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갈 학번 기준으로 네이밍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1 수능부터 얼마 전에 치러진 6월 모의평가까지 지금 과목 마이크가 있죠. 네. 자, 그거를 지금 분석을 해보면 일단은 대부분의 대부분의 오답률이 조금 높은 파트가 일단 독서죠. 독서고 문법, 그러니까 이 지금 문법이라는 명칭은 이제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이 분리되기 전에,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그냥 화법, 작문, 문법 이렇게 보던 시절에 문법이 조금 특이하게 오답률이 높았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대부분 독서죠. 대부분 독서입니다. 그리고 여기 2022 수능, 그러니까 작년 수능이죠. 작년 수능에 화작이라고 써 있는 건 뭐냐면 제가 그냥 이따가 조금 말씀드릴 건데 작년에 화작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평가원에서는 선택 과목 유분리를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언매를 선택했어요. 뭐 되게 어려웠어. 근데 화작을 선택했다? 되게 쉬웠어. 혹은 그 반대 현상. 그런 거를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지 간에 유불리의 차이가 크게 없는 거. 그거를 보통 평가원에서 좋아하는데 상식적으로 언어, 매체, 그러니까 문법이죠. 문법이 어려울 것 같으세요? 아니면 화작이 어려울 것 같으세요? 당연히 문법이 어렵다고 느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난도를 조금 맞추기 위해서 작년에 화작이 조금 어렵게 출제됐어요. 그래서 이런 문항들을 제외하고
거의 다 뭡니까? 독서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표로 보시면 여러분들 자녀분 무슨 공부를 해야 대학을 잘 갈 것 같으세요? 독서? 그러니까 다들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문학을 다 맞아야 돼요. 1등급이 나오려면. 자, 이 표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럼 다 독서죠. 독서. 그럼 아마 대부분의 그 설명회를 가보시면 독서가 중요해. 비문학이 중요해. 넌 비문학에 올인해야 돼. 라고 하지만 실제로 독서를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한다고 만점을 받을 확률이 클까요? 크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등급이 나오기 위해서는 문학을 잘하고 독서를 재수생만큼만 잘 쳐주면 1등급이 쉽게 나온다는 얘기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학은 되게 무시를 해요. 문학은 별거 아니니까. 수능은 독서래. 그래 놓고 독서를 막 이상한 것만 합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고 문학도 털리고 전반적으로 3등급, 4등급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가장 어려운 파트는 역시 독서다. 이 표에서는 그것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게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고 제가 그냥 간략하게만 소개 드렸는데 이건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2015 교육과정 개정되면서 수능 시험이 이렇게 이렇게 독서 지문이 같은 제재를 가지고 다른 관점을 소개하는 그런 그 유형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문학 같은 경우는 갈래가 융합, 그러니까 뭐 시 아니면 소설, 수필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갈래가 복합적으로 융합된 지문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냥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내용 중에 첫 번째, 선택 과목 얘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셨다는 얘기는 당연히 수시보다 정시가 조금 관심이 있으시니까 오신 거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선택 과목에 지금 관심이 있으실 텐데 여기 지금 학생들도 지금 두 분이 계시는데 이 문제를 제가 풀어드릴 건데요. 너무나 제가 놀랍게도 이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세요. 지금 이제 공부하는 시간 아니니까 제가 그냥 예시 들려고 설명하는 건데 국어에서 체언이라고 있어요.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를 합해서 체언이라고 하는데 이 체언 뒤에 붙어서 문장 성분 같은 거를 만들어주는 애를 조사라고 하거든요. 얘네는 무조건 붙여 써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봉사가 체언이잖아요. 얘는 붙여 쓰는 거예요. 붙여 쓰는 거. 그런데 요 뿔이 뭐냐면 국어에서 의존 명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의존 명사는 뭐냐면 어떤 놈, 그러니까 수식을 하는 놈을 반드시 끼고 있어야 문장에서 등장할 수 있는 놈을 의존 명사라고 하는데 이 의존 명사를 수식을 하는 애를 우리가 관형어라고 하거든요. 그때 이 관형어와 의존 명사는 반드시 띄워줘야 돼요. 왜냐면 품사가 다르니까. 제가 지금 대충 설명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문제를 보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얘는 무조건 띄는 거예요. 띄는 거. 왜냐면 뿐 같은 게 의존 명사거든요. 그 다음에 너는 대명사 체언이고요. 얘는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가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문제가 정답이 5번이에요. 5번을 제가 지금 도출해내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가장 간단하죠. 이 지식을 주입시켰죠. 문법이 이겁니다. 간단해요. 즉 만약에 2021 6월 모의평가에서 이 문제를 만난 애들은 이 문제의 올바른 정답을 도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미리 공부가 돼 있어야 된다. 그게 필요했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 내용들이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풀면 충분히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게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 문제는 몇 초 걸릴까요? 10초 컷입니다. 10초 컷. 10초. 그런데 관형어가 뭔지, 체언이 뭔지, 조사가 뭔지, 의존명사가 뭔지 정확하게 구분하려면 10초 가지고는 안 되겠죠. 자, 지금부터 제가 무슨 말을 설명드릴 거냐면 언매의 장단점을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 언매는 일단 단점부터 말씀드릴게요. 단점, 안 좋은 점.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통상 사회 탐구 과목이나 과학 탐구 과목에 보통 70%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탐, 과탐에 드리는 공부량 있죠. 공부량의 70% 정도는 해야 돼요. 개념 강의가 아무리 빨리 효율적으로 압축적으로 공부를 한다고 쳐도 개념 강의가 보통 저 같은 경우도 25시간은 필요해요. 개념 강의가. 근데 그건 개념 강의죠. 개념 강의 듣는다고 점수 잘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개념 강의 듣고 본인이 수학처럼 문제를 계속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매는 공부량이 많아요. 학습량이.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많은 학원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요거.
효율성이 적어요. 무슨 말이냐? 엄매 꼴랑 몇 문제냐면 5문제 나와요. 물론 언어와 매체니까 그러니까 매체가 뭐냐면 그냥 다양한 매체 수단 놓고 그냥 화법과 정보이랑 비슷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체에 포함되어 있는 문법 문제 포함하면 정확히 말하면 6문제지만 대충 대여섯 문제라고 치면 전체 45문제 중에 대여섯 문제 맞으려고 엄청나게 많은 공부량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엄매입니다. 그러면 장점 제가 지금 보여드렸죠. 지식으로 푸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빨리 단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여학생들한테 되게 중요한데 엄매는 당일 컨디션에 영향을 별로 안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당일 컨디션 긴장했어. 아 막 너무 떨려. 지금 모의평가 수능이야. 아우 너무 떨려 죽겠는데 아는 범위에 아는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바로 풀 수 있어요. 근데 수능이나 모의평가 특히 수능은 더 그래요. 처음 보는 지문인데 너무 긴장돼. 막 옆에 애가 막 코 풀고 막 시끄럽게 하고 있어. 그러면 막 지문 읽는데 막 집중이 안 돼요. 그럴 일이 엄매에서는 없어요. 그러면 장단점이 너무나 명확하죠. 제가 올해 겨울방학에,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작년 겨울이죠. 작년 겨울에 이제 여러분들 자녀분보다 선배, 그러니까 1년 선배, 지금 고3들, 걔네들이고 엄매의 장단점을 열심히 얘기한 다음에 엄매 해라. 내가 특강 처음부터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진행했습니다. 제 수강생 중에 거의 80%가 특강을 다 들었어요. 지금 남아있는 비율이 많지 않아요. 그 말이 뭐냐면 엄매는 끈기가 있어야 돼요. 끈기. 지금 거의 다 뭐 하는지 아세요, 애들? 화작으로 돌려요. 왜? 공부할 게 많고 벅차니까. 즉, 이 장점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문제도 많이 풀어야 되지만 끈기가 중요해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좀 약간 섞여 있는데 대부분의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끈기가 없어요. 나 해야겠다. 아 이거 해봐야겠다라고 끈기를 가지고 쭉 밀어붙이는 게 없다니까요. 자기 합리화를 막 시작해요. 아 사탐해야지, 과탐해야지, 바쁘잖아, 수학해야지. 화작이 나한테 합리화 쇼를 하는 거야 지금 여름방학에. 그래서 애들이 대부분의 엄매했던 애들이 갈아탑니다. 저는 고3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매 장단점 그냥 들으려고 지금 설명해 온 게 설명해 온 게 아니라 실제 고3의 현장에서 뛰고 있는 그 강사의 얘기를 그래도 듣는 게 조금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결론은 엄매는 이런 장점이 있지만 다 필요 없어요. 끈기가 없으면 말짱 꽝입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개념 백날 해봤자 한 3월 달부터 바쁘니까 엄매 놔버리면 그러면 엄매를 할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도 드려요. 화법과 작문은 공부할 양이 없고 대신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근데 화작의 진정한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엄매 공부 투입 시간 대비해서 다른 과목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화작의 진짜 장점이에요. 엄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여기서 많이 붙잡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일주일에 30에서 40문제는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수학이나 영어나 뭐 예를 들어 탐구 과목이다 이런 거 투자하면 훨씬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죠. 화작의 진짜 장점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 플러스 다른 과목에 투입할 시간을 확보해 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화작은 낯선 지문을 처음 봐야 되기 때문에 시험 당일날 컨디션 안 좋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요즘 추세가 화작이 조금 더 어려워진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제가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엄매가 작년에 되게 쉬웠거든요. 왜냐면 시행 첫 해라서. 그럼 올해는요? 좀 어려워지겠죠? 작년에 좀 쉬웠어요, 엄매가. 그럼 올해 좀 어려워지겠죠? 그럼 화작은요? 평가원은 둘이 맞추는 거 좋아한다니까요. 올해보다 조금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내년은 아마 비슷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전략을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좀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죠. 난 끈기가 없어. 그러면은 빨리 화작으로 바꾸시는 게 낫죠. 그러니까 백날 겨울방학 때 특강 듣고 공부하고 백날 해봤자 3월달부터 9월달까지 문체 풀이 훈련이 안 되면 엄매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과목을 투자하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엄매만 해라 주의였거든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실제로 겪어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화작문 시대 때는 무조건 해야 되니까 그냥 시키면 됐지만 바뀌고 나서 첫 해는 엄매를 막 밀었거든요. 근데 1년을 해보니까 안 맞는 애들도 있구나를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태세 전환해서 막 밀지는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나는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다가 포기할 거면 차라리 그 시간에 애를 다른 공부를 시키는 게 훨씬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 요게 장단점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중에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그래서 5번. 가장 중요한 얘기 지금부터 할 건데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핵심입니다. 핵심. 제가 지금 뭐 독해 방법을 보여드리고 다 필요 없어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만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댁에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점수가 높다. 아,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뭔 소리냐. 그러시겠죠? 자,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가글이 있고 나글이 있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올해 6월 모의평가 오답률 2위 문항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시간은 1분 드릴게요. 1분. 편하게 편하게. 지금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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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자, 혹시 그 부모님들 중에 이거 푸신 분들 계시면 만만치 않죠. 요즘 애들이 공부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댁에 돌아가셔서 잘 격려 좀 해주시고 너무 쥐잡듯이 잡지만 마시고 우리 애들이 생각보다 어려운 공부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저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여기 계신 부모님들보다는 확실히 제가 밑에 세대인 것 같은데 저도 나름 어렵게 공부했다라고 했는데 저희 때 공부하던 것보다 요즘 아이들 공부하는 게 훨씬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모르겠고요. 국어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유는 국어가 변별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다른 과목 얘기하기는 좀 뭐한데 수학 가지고 변별력을 엄청나게 주면 나라에서 난리가 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기자들이 막 쓰죠. 이제 무슨 뭐 사교육 공화국의 시대가 열렸다 막 보통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나 평가원에서도 수학 가지고 애들을 엄청나게 난이도를 조절을 해보는 게 부담스러운 거니까 영어는요 절대평가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만만한 게 국어죠. 국어는 이 논리가 가능해요. 그러게 평소에 책 좀 읽었어야지. 이 논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어가 변별을 좌우하는 시험이 된 겁니다. 요즘 트렌드예요. 그게. 아니 요즘도 아니고 한 5년 전부터. 자, 이거 아마 풀어보신 분들은 다 고민해 보셨을 건데 두 문항 남죠. 혹시 두 문항이 안 남으셨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처음부터 저랑 같이 하면 되니까 대부분 애들이 요거 두 개 가지고 고민했다고요. 대부분 애들이 이게 정답률이 40몇 프로인가 그런데 요 1번과 4번 둘 중에 그 정답 채택률이 거의 비슷했거든요. 대부분 1번과 4번을 고민했다가 애들이 몇 번을 찍었냐면 4번을 찍었어요. 대부분 애들이.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오늘 우리 정시 집중반을 포함해서 정시에 대한 방향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문제를 골라왔는데 아주 불편한 진실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제가 솔직히 설명회 때 조금이라도 수강생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수시 포기하세요. 정시가 괜찮습니다. 저랑 같이 정시를 같이 합시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양심상 그런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시든 수시든 공부를 잘하는 애가 대학을 잘 가는 거예요. 왜 그 불편한 진실을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우리 수험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수시에서 털렸거든. 나는 이미 털렸어. 상처를 좀 받아요. 아, 내가 예비 고1 때부터 나름 되게 많은 걸 투자했는데 생각보다 등급이 안 나오네? 근데 자존심상 지금 허락은 못 하겠고. 그러면 정시라는 어떤 대체 수사를 통해서 나는 정시 스타일이야.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정시든 수시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대학을 잘 갑니다. 이 문제가 왜 정답이 1번일까요? 아주 놀라운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제가 뭐 지문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대충
대충 가지문이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진나라 별로야. 그래서 한나라 초기의 사상가들이 뭐 블라블라 해가지고 뭐 좋은 나라 만들려고 했다. 대충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고려 나빴어. 별로야.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잘해보자. 뭐 대충 이런 얘기죠. 제가 시간만 있으면 뭐 지문을 어떻게 이거 보여줄 텐데 지금은 중요한 얘기가 그게 아니니까 중요한 얘기만 말씀드릴게요. 애들이 왜 4번을 썼냐? 요거 때문이에요. 요거. 잘 들어보세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없다와 나쁘다가 같은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죠. 가는 진나라 분서갱유 블러블라에서 항문을 뭐 말살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는요, 무슨 글이 나오냐면 불교의 폐단을 비롯한 문제점을 드러내서 그거 말고 뭐 유교적 블라블라 이렇게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게 공백은 아니죠. 지금 이 차이점을 느끼세요? 아니 지금 이거 내용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이점을 느끼고 가셔야 된다니까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이거를 기가 막히게 잘 봐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내신 때부터 단련됐기 때문이에요. 내신이 결국 뭡니까? 같은 범위 안에서 지문보다는 선택지 판단이 훨씬 중요하죠. 선택지를 어떻게 오밀조밀 잘 보는 애들이 내신을 잘 맞는 건데 그게 결국 저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상적 공백의 의미를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퉁을 칩니다. 의미를 퉁 쳐요. 비슷한 거겠지 대충. 그러니까 내신도 안 나오고 정시도 안 나오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 더 놀라운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7월 달부터 이번 주에 고3 개강인데요. 이번 주에 내신하던 애들도 좀 돌아오거든요. 근데 내신하던 애들은 3월 달부터 7월 달까지 4개월을 또 학교 수업이나 내신에 붙잡히기 때문에 정시에 집중을 못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7월 달부터 내신의 부담감 없어지는 그 다음부터 그 아이들이 지문 독해 능력 조금만 올리잖아요. 그러면 원래부터 정시하던 애들보다 점수가 훨씬 잘 나와요. 이유가 이거. 선택지를 디테일하게 보는 훈련이 없으면 다른 과목은 모르겠고요. 국어는 말짱꽝이다. 말짱꽝. 백날 시켜도 백날 1점도 안 오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편한 진실이지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정시도 잘 나와요. 지금 이 얘기를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시고 제가 부모님들한테 부탁드릴 거 만약에 우리 학원을 선택을 해주시면 나는 이 사람한테 우리 아이를 맡겨서 공부를 잘하는 애로 만들고 싶다. 그럴 생각이시면 우리 학원을 오시면 되고요. 저는 그래서 정시 집중이고 나발이고 저는 그래서 제가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거는 우리 애의 내공을 길러야 돼요. 공부를 잘하는 애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수시 길이 이렇게 있고 정시 길이 이렇게 있고 이게 예체능이 아니에요. 예체능은 있죠. 실기가 따로 있고 지식적인 측면이 따로 있고 그 싸움이 아니라고요 지금. 해마다 그런 애들을 보는데 정시를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도피처럼 생각을 한 다음에 나 이쪽에선 뭔가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 그딴 게 7월, 8월, 9월, 10월에 다 묻어진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겠죠. 아니 재수생들은 그러면 공부 못했던 애들 어떻게 재수해서 성공하느냐. 걔네들 하루 종일 뭐야? 수능하죠. 근데 재수생들이 하루 종일 지문 분석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재수생들 하루 종일 선지 분석해요. 그때 걔네가 눈을 뜨는 거예요.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재학생들은 뭐 하려고 그러면 또 수시하고 내신하고 절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선택지의 디테일한 판단, 다시 말해서 공부를 잘하는 애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이번 정시 집중반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건 약속드릴게요.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수업을 굉장히 많이 할 것이고 단순하게 정시는 요쪽, 수시는 요쪽 그딴 식으로 수업을 안 하고 우리 자녀분이 내공이 길러져서 수시도 이제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이런 마음을 먹게 하는 게 이번 정시 집중반, 고2 여름방학의 정시 집중반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아셨죠? 일단 비단 요 하나 예를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만히 따져보면 그 한 글자를 제대로 못 봐서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문학.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문학은 크게 두 가지 학습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EBS 학습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비연계 학습법이 있는데요. EBS 학습법이 뭐냐면 EBS에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라는 책을 냅니다.
지금 여러분들 학년 때는 보실 필요가 전혀 없는 책. 왜요? 내년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수특책은 지금 학년들을 위한 책이고 내년에 나오는 책은 여러분들 학년을 위한 책이겠죠. 자,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문학은요. EBS와 비연계로 이렇게 나누시게 되는데 EBS를 좀 한번 제가 좀 설명드리면 요게 이제 6월 모의평가 때 시험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자도사라는 작품인데요. 이 문학 작품을 미리 알고 들어간 겁니다. 왜냐? 수능 특강 작품이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니은에 음력 섣달 거의로다 세보면 늦이다. 요게 뭔 얘기냐면요. 임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봄이면 내가 늦을 것 같아. 좀 빨리 만들어줘서 임한테 전해줘야 될 것 같은데에 대한 어떤 염려의 심리가 니은에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알기만 하면 바로 요 2번 선지가 정답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요.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EBS는 철저하게 수특 혹은 수능 완성 그걸로 미리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름방학 때부터 저는 문학에 대한 중요성도 굉장히 많이 설명드리는데 비수특일 경우에도 문학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특히나 이 문학시험 중에서 이 두 개를 고민하는 나는 항상 문학시험을 봤는데 항상 선지가 2개 남아 이거 고민하시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선택지를 어떻게 디테일하게 문학을 봐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문학은 크게 수특과 비연계라고 하면 잘 들어보세요. 소특은 지금 할 필요 없죠. 내년에 할 거니까. 그래서 이쪽을 중심으로 특히 문학도 작품 세세한 분석보다는 선택지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를 보여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 커리큘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이제 저의 커리큘럼이거든요. 내년 이제 올해 겨울부터 시작될 제 커리큘럼인데 보통 제 커리큘럼은 첫 번째 기출 분석 먼저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1학기 때 기출 분석 보통 기출 분석을 1, 2 이렇게 시작하고요. 여름방학 지금이죠. 지금 고3들은 뭐 하냐면 고난도를 합니다. 고난도. 그래서 이를테면 리트라든지 사관학교라든지 그런 약간 고난도 시험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파이널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럼 정시집중반때는 뭘 할 거냐?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1년 커리를 운영해 보면서 이거 좀 미리 좀 공부하고 오지? 그걸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1년 커리를 운영하다가 이거는 애들한테 조금 미리 좀 내가 수업했으면 참 좋았겠다 라는 부분들 있죠. 제가 여기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는 제가 정시 집중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까지 다른 지역에서 고3하고 있다가 올해 제가 넘어왔는데 올해는 여기서 고3을 하고 있죠. 그런데 남은 이제 정시 집중반에서 제가 가르쳐 보다가 이 부분을 조금 미리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그렇게 제가 설명드려서 이런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때 언매 특강이 있어요. 개념 특강.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 관리를 읽어보시고 그래서 저희 시간표가 총 3개입니다. 3개. 그래서 ABC반을 구성하니까 이번 주부터 개강입니다. 이번 주부터. 그래서 개강 만약에 생각 있으신 분들은 여기 시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없는 와중에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면 정시 집중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분의 내공이 조금 끌어오를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오늘 끝나고 저한테 질문하셔도 되고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되셨나요? 네. 이번에는 저희 수학 전임 교사인 박경필 선생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박경필 선생님은 실제로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배재 고등학교랑 그 다음에 고3 위주의 수업을 하고 계시고요. 이제 이 선생님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이제 많이 지켜봤는데 이제 공부 안 하는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맨날 학원도 빠지고 엄마가 엄청 걱정하셨던 학생인데 지금은 박경필 선생님하고 만나가지고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또 이제 선생님이 어떤 아이들은 정말 이해가 잘 되게 쏙쏙 설명을 잘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 수학도 잘 들어보시고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생각의 차이 전임 강사고요. 고등학교 3학년 위주로 수업을 좀 진행하고 있고, 아이들 이제 저희 팀 내에서 이제 좀 제가 그 가정이 있는 아빠다 보니까 아이들 이제 관리 쪽으로 이제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고3 위주로 이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희 팀에서 또 정규 정시집중반, 정시집중반을 맡게 돼서 어머님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것은 일단 저 혼자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수업은 메인 수업은 제가 하지만 저희가 이제 수학 이제 팀이 있거든요. 저희 생각의 차이에 A&B 수학연구소라는 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 같이 학생들을 관리하는 그거까지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어머님들 이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다 이제 정시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수능 수학 배점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필수 과목으로 수학 1, 2가 있고 선택 과목이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미적분을 제일 많이 하고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는 이제 문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하고 기하는 좀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잘 선택하지 않는 편이긴 한데요. 어찌됐건 수학 1과 수학 2 이 필수 과목을 먼저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항수가 수능에서 11문항 나오고 11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각각 8문제 나와서 총 30문제를 푸는 거예요. 총 30문제를 푸는 건데 이제 2점짜리가 있고요. 3점짜리가 있고 4점짜리가 있어요. 근데 4점이 참 특이한 게 4점도 난이도가 상중하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정시 집중반의 목적은 뭐냐면 2점짜리가 2문제에서 4점, 3점짜리 10문제에서 30점, 그다음에 쉬운 4점 해서 4문제 정도 나오고 그래서 12점. 그다음에 선택 과목에서도 2점짜리 하나, 3점짜리 4개, 그다음에 쉬운 4점짜리 1개. 요 정도 해서 이걸 총 합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점수를 합하면 자, 준킬러, 극킬러 해서 6문항 24점, 준킬러, 극킬러 2문항에서 8점. 이거 빼면은 이제 32점 빠지잖아요. 100점에서. 원점수로 따졌을 때. 그러면은 약 68점이 나오죠. 이제 반올림 해가지고 요거 다 합치면 70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정시 집중반의 목적은 일단은 70점을 완성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고3 때를 가르쳐 보니까 70점이 안 되는 학생들이 굉장히 좀 있거든요. 있는데 사실 2점짜리는 제가 만약에 10분 정도 수업을 어머님들하고 하고 풀어보라고 어머님들한테 시켜도 맞출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 틀리면 안 되겠죠. 그죠?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고. 3점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서 기본 내용을 충실하게 갖고 있으면 동네방네 책에 다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또 맞출 수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이 점수들은 다 공짜예요. 그냥 맞추라고 주는 거예요. 제발 틀리지 말고 맞춰라 하고 주는 문제들이고, 쉬운 4점 같은 경우에는 내신으로 따졌을 때 내신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 좀 그래도 풀만한 문제들 있잖아요. 내신에서 풀만한 문제들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70점은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수학 과목에서는 70점은 그냥 맞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상 학생들이 공부를 그렇게 못했죠. 왜냐하면 이게 정시 집중반을 개설한 이유가 내신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내신에 집중을 한다는 것은 범위를 쪼개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수능에서 나오는 것은 전범위니까 그 전범위를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를 다 이어갈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알맞는 단원마다 그 소단원마다 다 알맞는 2점짜리 문제든지 3점짜리 문제든지 4점짜리 문제든지 이런 것들은 다 기출로 인해서 이미 다 정복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상 학생들이 그걸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죠. 내신을 준비를 하는데 내신에서 한 1, 2등급, 한 3등급까지 어느 정도 자기가 공부를 좀 수학 공부를 좀 열심히 좀 준비도 했고 중학교 때부터 선행도 좀 했고, 이런 학생들은 모의고사를 만났을 때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가 두렵지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 요 부분이나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진짜 대비하는 어떤 훈련이 좀 되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조건들이 굉장히 얽히고 설키고 해서 이제 까다롭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70점 정도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냥 일상 대화로서 뭐 밥 먹었어? 나 먹었어. 뭐 먹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화하는 정도거든요. 그 대화하는 정도의 수학을 좀 익히는 것을 미리는 아니죠. 이제 내신이 좀 나는 좀 별로니까 이제 좀 정시 쪽으로 좀 집중을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가짐이 있었다면 70점은 따고 들어가는 그 목적이 우리 정시 집중반의 목적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 점수 70점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70점을 따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공부하는 이제 방법이 중요한데 그냥 단순하게 뭐 가장 뭐 중요한 뭐 교과서 아니면 뭐 수학의 정석 뭐 개념 원리 뭐 이런 것들 가져다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복습하자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이런 느낌은 아니고 수학에서 이제 교과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교과서는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기본적인 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기본 개념이 있으면 그 개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이해가 그냥 단순하게 수학적인 이해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수능적 이해가 돼야 돼요. 수능에서 어떻게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열이다고 생각을 하면 수열이라는 단원이 있는데요. 수열이라는 단원에서 나오는 수학적인 개념들은 이미 다 들어봤어요. 수를 나열한 것이고 뭐 등차수열이고 등비수열이고 막 그런 걸 다 들어봤는데 사실상 교과서에서 나오는 어떤 수학적인 개념이 하나가 있으면 이거에 대한 주제에서 반드시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쉬운 4점까지는 출제될 수 있는 원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어요.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공부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학교마다 다 다르고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굉장히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수능만을 목표로 한다면 일단 70점을 목표로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능적인 이해만 출제 원리가 무엇인지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풀어봐야 되는 문제들은 무엇인지 그것들만 잘 다져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수업을 준비한 것이 바로 그런 문제들만 그런 개념들만 각각 연계성을 계속 쌓아가면서 70점을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2점짜리 3점짜리 문제풀이를 위한 완벽한 수능적 개념 학습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연습을 통해서 비슷한 문제들이 있을 테니까 연습을 통해서 그 문제풀이가 그냥 몸에 익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딱 보면 이건 이렇게 이건 이렇게 너무너무 쉬워야 돼요. 그 쉬워지는 게 이번 수업의 목표고요. 이번에 이제 수 1하고 수 2로 해서 각 과목별 10주 10주 정도 완성을 해서 12월 정도까지 해서 끝낼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나고 12월까지 이제 가고 나면 어떻게 이제 12월까지 가느냐 목요일하고 일요일 주 2회 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주 1회 반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목요일의 주 2회 반이랑 목요일의 주 1회 반이랑 시간은 같아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뭐 다른 학원이 겹친다든지 정말 수업을 듣고 싶은데 일요일날 시간이 안 된다든지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마련을 한 건데 수업 구성이 이렇습니다. 목요일은 제가 개념 문제, 개념하고 수능적 개념하고 그 다음에 대표 문항 이런 것들을 제가 다뤄줄 거예요. 집중적으로 단원마다 차근차근 아주 자세하게 모르면 알 때까지 제가 자세하게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에는 요거에 관련되어 있는 서브 문제들을 가지고 문제풀이 수업을 합니다. 문제풀이 수업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도 봐요. 각각 배운 내용들을 테스트도 봐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하면 목요일만 나오는 애들은 아이 잠깐 나는 그럼 연습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목요일 교재하고 일요일 교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일요일은 서브 교재고 목요일은 일반 교재인데요. 당연히 이제 1회반 듣는 아이들하고 2회반 듣는 아이들은 차이는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목요일 목요일 날 1회반만 듣는 학생들도 이 교재만 가지고도 충분히 저거는 연습이 되는 거고 여기는 그냥 더블식으로 더 연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별 차이는 없고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서 어떻게 관리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레벨업 클래스라고 하는 조금 이따 나올 건데 LC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학부모님들 저희 팀에 이제 수강하는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게 반응이 좋은데 레벨업 클래스가 뭐냐면 일종의 이제 클리닉인데 내신하는 아이들도 있고 뭐 수능 준비하는 아이들도 있고 고3도 있고 고1도 있고 고2도 있고 고1도 있잖아요. 뭐 다양한 애들이 있지만 레벨업 클래스를 가면은 각 과정에 맞춘 어떤 저도 이제 LC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각 과정에 맞춘 수준별 문제를 주고 수준별 문제를 풀면서 그 단원을 점검도 해주고 그 다음에 과제 점검도 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도 하고 1대1로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한 클래스에 한 타임에 4명씩 맥시멈 4명씩 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충분히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모자란 부분은 LC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관리가 들어갑니다. 물론 목요일반, 일요일반, 목일반 같이 하는 아이들도 당연히 LC가 추가가 될 거고요. 예.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업만 하는 건 아니고 관리 프로그램이 따로 있다. 예. 클리닉이 따로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이 수업을 기획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지금 현재도 고3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네,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을 수능 준비를 시키고 있는데 그 아이들하고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는 이제 2학년이니까 2학년 아이들도 나중에 이제 3학년이 되면은 수능 과정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생기는 과정을 우리가 정시 집중반은 먼저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자, 이게 고3 저희 커리큘럼이에요. 첫 번째가 신의 한 수. 수능 수학을 위한 개념과 2점, 4점, 4점 문제 완벽 학습. 물론 요거 전에 정규반은 정시 집중반은 정규반이 아니니까 정규반에서 각 과목에 각 과목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판단은 뭐 그게 완성이 됐다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과목은 다 보고 오거든요. 거의 다. 과목은 다 보고 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수능에다 접목시키는 것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만약에 이제 2학년들이 수학을 수강하고 있으면 3학년이 됐을 때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시 집중반을 했다는 것은 어차피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니까 요거는 하지 않고 대신에 수능적인 개념을 플러스 시켜서 이 신의 한 수 부분을 미리 하는 거예요. 지금 미리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겨울방학 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실제로 고2 애들이 그대로 올라와서 고3 커리큘럼을 타는 과정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신의 한 수 요 완벽 학습 2점, 4점, 4점짜리 문제 완벽 학습하는 것을 미리 지금부터 해서 수준을 다 맞춰 놓자는 거죠. 수준을 다 맞춰 놓고 나중에 이제 사실 70점을 목표로 한다고 했지만 길게 보면은 만점이 목표여야지 정상인 거잖아요. 그쵸? 네. 뭐 1등급이 목표일 수도 있고 2등급이 목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다 수능을 대비한다는 것은 수능을 전부 다 맞춰보겠다는 어떤 의지와 함께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준킬러 문제하고 킬러 문제를 배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몇 점이었죠? 32점이었나? 그죠? 네. 32점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지금 현재 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시 집중반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다 투입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내신 때 조금 실패할 수 있어요. 좀 운이 없어서 좀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학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수학을 포기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내가 정시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는 있다면 그 정시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정말
제대로 된 32점을 얻기 위한 학습에 말은 통할 수 있는 학습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를 만들어 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 수업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정시집중반이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끝나게 되면은 요거 끝나게 되면 여기 시즌 1, 시즌 2가 있거든요. 요거 끝나게 되면 이제 최종 파이널 모의고사로 넘어가고, 요거는 이제 특강 때 아주 어려운 문제들, 아주 어려운 문제, 이거는 수준에 맞춰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이거는 뭐 제가 특강이라서 따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가장 어려운 문제들도 한번 해결 전략 학습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3 커리큘럼이 작년부터 시행을 해서, 여기 지금 강동구에서 작년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좀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편이라서 미리 고2 정시집중반을 열어서 나중에 여기다 합류시키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능을 진짜로 같이 대비해보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수업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원2는 그렇다 치고 선택 과목은 언제 하느냐? 그렇죠? 선택 과목은 일단 무슨 과목이 됐던 수원2를 12월까지 완성한 다음에 12월까지 어느 정도 한 바퀴를 쭉 다 본 다음에 겨울방학 때부터 과목별 완성반을 다시 개강을 할 거예요. 뭐 수요에 따라서 미적분은 미적분 반, 확률과 통계는 확률과 통계 반, 기하반은 기하 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미적분이 됐던 확률과 통계가 됐던 기하가 됐던 한 바퀴는, 자기가 선택한 과목은 한 바퀴는 똑같이 수원수트랑 똑같이 수능적인 개념과 문제까지도 같이 한번 싹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봤던 신과 함께로 투입이 되는 겁니다. 같이 합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3을 같이 혹시 신명진 선생님 아세요? 신명진 선생님하고 같은 팀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신명진 선생님이랑 저희 이제 수학 선생님들이 같이 이게 관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고3이 되어야 어차피 수능을 보니까 고3의 커리큘럼에 맞춰지는 거기에 합류한다고 생각하시고, 현재 저희 A&B 수학연구소 팀에서는 수원수투 신과 함께 시즌2가 들어간 상태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신과 함께 시즌1이 이제 시행되고 있는 지금 시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예시를 하나 갖고 왔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할 거지만 저희가 이제 이거 교재를 만든 거거든요. 교재를 만들었고, 사실 책을 가지고 올까 생각을 했는데 여기다 화면에 띄워봤더니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하는 PPT 어느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이런 느낌들로 구성이 되거든요. 맨 처음에 이제 테마별로 보시면 제목이 수와 새로운 표현의 숫자놀이, 이런 멘트를 교과서나 이런 데는 쓰지 않잖아요. 그죠? 저희가 이제 수능 테마별로 다 분류를 해가지고 각각의 좀 약간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풀어보고 해결 포인트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를 제공하고 워크북도 따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능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거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마찬가지고요. 미적분 문제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 팀에서 이제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갖고 왔으니까 한번 보시고 볼게요. 자, 일단 성적 향상의 핵심은 저희는 관리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자녀가 있지만 자녀랑 놀 시간을 조금 버려가면서 어머님들의 자녀에게 시간을 더 많이 쏟아요. 그래서 일단 공통적으로 진도를 먼저 나가는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LC, 개인별 관리가 또 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제가 나갈 때 물론 이제 정시집중반은 조금 별개인데, 나중에 이제 정규반하고 같이 합류하게 되면 수준별로 문제들이 다 따로 나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과제를 나갈 때 한꺼번에 나가는 과제들도 물론 교재가 있으니까 있겠지만 굉장히 수준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레벨 클래스가 뭐냐면 저희 이제 팀원들 선생님들이 다 명문대 출신인데 선생님들이 항상 주 7일간 상시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이제 수강 신청을 받아요. 왜냐면은 LC라는 게 레벨업 클래스, 일종의 클리닉인데, 이 클리닉을 너무 선생님 저는 이때 올게요 맨날 매주마다 바뀌면은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아예 처음에 뭐 학기 분기별로 1학년 1학기
뭐 중간고사 이전이라든지 중간고사 이후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분기를 잡아서 학생들에게 수강 신청을 직접 받아요. 자기들이 편한 시간을 골라라. 뭐 예를 들면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인가요? 네, 수요일 날 5시에서 6시 반, 6시 반에서 8시, 8시에서 10시 이렇게 해서 이제 클래스를 3개를 오픈을 해놓으면 여기에 각각 4명씩 들어갈 수 있으니까 최대한 4명씩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저희가 근데 그거 너무 많으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4명씩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마음에 드는 시간을 골라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이제 스케줄표가 다 나오고 그것을 이제 수강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레벨업 클래스는 레벨업 모의고사 아까 말씀드렸던 각각의 수준에 맞는 문제들을 하나씩 주면서 10문제 정도 풀어보면서 점검하는 시간도 될 수도 있고 오답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개인별 과제 피드백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예, 뭐 학교 프린트 점검도 해주고 서술형 대비도 해주고 어떤 애는 논술도 갖고 와고 저한테 선생님 이거 논술 좀 봐주세요. 막 이런 애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양하게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지금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네. 좀 자랑 같네요. 네, 아무튼 이것은 수강과 동시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별로 저희가 이거는 이제 정시집중반항으로는 조금 먼 얘기지만 그래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단원마다 이게 문제를 푼 거예요. 여기 이제 초록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빨간색은 풀었는데 맨날 틀리는 거. 노란색은 어느 정도는 맞고 뭐 그 정도. 초록색은 그래도 완성이 됐다 싶은 것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마다 다 나와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문제를 줄 때 너 이번에는 빨간색 한번 다 풀어서 노란색으로 다 채워봐. 뭐 이런 식으로 수준별로 다 문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컴퓨터가. 자, 그 다음에 어이구 다시 해야겠네요. 뭔가가 침투했어요, 바이러스가. 네, 여기까지 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팀에서 이제 또 카카오 채널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카카오 채널을 오픈을 해놓고 학생들을 다 거기에 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가 이제 질문이 있다거나 멀리 있을 때, 학원에 있을 때는 당연히 선생님하고 같이 질문을 하겠지만 멀리 있을 때 질문을 한다든지 하면은 여기 안에서 다 저희가 이제 질문도 받아주고 혹은 약속을 잡아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수업은 항상 녹화를 해요. 수업은 항상 녹화를 하고 유튜브에다가 올려놔요. 학생들이 저희가 이제 카페도 있어요.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카페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항상 그 강좌마다 수업 목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몇 월 며칠 날 무슨 수업했고 무슨 수업했고 무슨 수업했고 거기에 항상 영상이 링크가 되어 있어서 복습 영상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혹시라도 뭐 사정이 생겨서 수업을 못 온다고 하면 영상 신청하면 저희가 이제 수업을 온라인을 통해서 일단 영상 강의를 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LC를 통해서 다시 후속 조치 해가지고 수업 결손이 없게끔 항상 그렇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다른 그 영상 인터넷 강의처럼 굉장히 질이 좋아요. 화질이 저희가 그 카메라를 되게 비싼 걸 쓰기 때문에 잘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제 수행률이라든지 일일 테스트 점수 등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매번 수업 때마다 이렇게 일지를 보내드려요. 항상 카카오톡 단톡방으로 어머님들을 초대해드린 다음에 학생한테 보내는 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무슨 수업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여기가 좀 확대가 되어 있네요. 교재 뭐 100% 완성했습니다. 학습지 100% 했습니다. 교재 오답은 안 나갔습니다. 학습지 오답 하나도 안 했네요. 시험은 64점 맞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예, 이게 다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항상 자녀분이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저희가 수업 일지를 발송을 해드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예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제가 한 가지
자신할 수 있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지금 만난 게 이제 고2 정시 집중반이니까 70점은 정말 만들 수 있어요. 수학 머리가 있던 없던 그거는 상관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만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을 너무 어렵게 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지. 실제로는 실제 수능 문제들을 갖다 놓고 수능적인 개념을 각각 심어 놓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 있게 그건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 자신 있는 것은 정말 수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관리만큼은 저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원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마지막 시간인가요? 네.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고맙습니다.